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단지가 싼지 비싼지를 알려면 결국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네. 동일 그룹 내에서 이제 그룹을 묶는 거죠. 일종의 그룹핑 작업이거든요. 네. 금액대라든지. 네, 금액대 아니면 초기에 내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주머니에 묶는 거죠. 그룹핑을 해서 그 그룹 내에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 단지가 동일 그룹 내에서 지금 현재 매수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비교하는 작업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또 이게 제가 모신 이유는 또 그 현장 또 임장 다니는 뭐 클래스 이런 것도 운영하시면서 현장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로 뭐 워낙 정보가 많긴 하지만 사실 또 현장 느낌은 또 현장 가봐야지만 아는 거라서 그렇죠. 현장에서 느끼는 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2023년이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시장이었다면 2024년은 연착륙으로 전환한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래량을 일단 보면 현장 소장님들이 거래가 잘 안 돼 이러시죠. 그래서 전년 대비 확실히 2023년 대비는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거래량 자체는 증가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굉장히 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아니고 유의미하게 좀 거래량이 전년 대비 증가는 했지만 그래도 평년 수준으로 아직 돌아오지는 않은 그런 거래량 자체가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어서 예, 그리고 뭐 매매가 자체도 굉장히 스테이블해요. 그러니까 평평한 거죠. 뭔가 기복이 심하지 않고 간간히 거래가 되면서 급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막 훅 튀는 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평평한 시장이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뭐 매물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네. 뭐 매물이 반대로 뭐 줄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시장에서 느끼는 어떤 뭐 매물 뭐 예를 들어 뭐 매매 물건하고 뭐 전세 물건, 뭐 월세 물건 이런 지역에 거 변화가 어때요? 따라서 약간 차별화 양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물 자체가 급격하게 쌓이거나 뭐 그런 네. 것도 아니고 매물량도 비슷하고 그런데 한 가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굉장히 적어졌다라는 네. 거는 현장에서 체감돼요. 느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세값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도 해서 전세가 2022년 대비해서 2024년에 신규 계약이나 아니면 갱신 계약하는 것들이 다 낮게 계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년 전 대비. 2년 전 네. 대비해서 같거나 혹은 높게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은 적어졌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수원이랑 성남 그리고 특히나 인천에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소화되면서 전세가 서울보다 오히려 좀 퍼센티지로 따지면 조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강남에서도 약간씩 뭐 급매가 나온다 뭐 그러니까 예전에보다 한 6개월 전보다 네. 안 깎아주던 분들이 조금 깎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맞습니다. 6개월 전에는 그러니까 전년도 한 7, 8월 경에는 급매가 없었죠. 네. 급매가 없었고 오히려 이제 호가가 실거래가 되면서 호가가 갱신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지금은 강남도 전년 7, 8월 고점 대비해서 호가도 낮고 실제 거래되는 매매가 자체도 좀 낮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뭔가 6개월 사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1년 전과 이제 6개월 사이 뭐 이렇게 보면은 네. 분위기가 지금 확 바뀐 거잖아요. 어찌 네. 보면 작년 이맘때가 되게 분위기 안 좋았었고 안 좋았었죠. 작년 뭐 여름 가을 때 또 분위기도 확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또 잠잠해졌는데 이렇게 한 6개월 사이에 좀 바뀐 어떤 그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은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많이 올라서? 네, 많이 올랐다. 이제 저점을 계속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점을 생각하고 저점 대비도 많이 올랐다라는 심리가 있고 집을 매수한다라는 게 결국은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죠. 네. 돼야 되잖아요. 근데 더 이상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리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도 또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2024년부터 2025년, 6년에 굉장히 좋은 지역의 청약이 많이 네. 대기를 하고 있는데 또 막연히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고 그리고 금리에 어느 정도 좀 고금리에 적응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4%에서 5% 금리를 받기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심리들이 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야 할 필요성이 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뭔가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즉 수요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매매가가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매매 수요가 너무 이제 급 반등하다 보니까 이제 네. 전세 수요로 옮겨갔다.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가 아무래도 빌라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빌라 자체도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전환하는 비율 그리고 아무래도 빌라보다는 아파트
아파트를 아파트 전세 혹은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매보다는 또 전세, 아파트, 매수 심리보다는 전세로 이렇게 전향하는 심리들이 아무래도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제 현장에 계시는 어떤 뭐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올해 어떤 시장 전망 좀 어떻게들 보시나요? 되게 재미있는 게 소장님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세요. 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네. 곧 이거 사놓으면 오른다 이런 말씀 잘 안 하시고요. 네. 조금 더 기다리면 한 1, 2년 더 기다리면 더 좋은 때가 올 거야. 이렇게 좀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으세요. 현장에서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떤 뭐 시장에 좀 오시는 분들이 아예 없어서 뭐 그런 건지. 체감하시는 어떤 거래량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들도 굉장히 냉정해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의도 많고 거래량도 많으면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를 직접 1차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네. 이제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2023년 2분기, 3분기에 반짝하다가 4분기 그리고 1분기에 또 거래량조차 없다 보니까 실제로 4분기 그리고 올해 1월 이렇게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반겨주시는 정도가 또 달라요. 되게 반가워하시죠. 오랜만에 뭔가 오랜만에 온것 네. 같은. 그러면 그 최근에 이제 뭐 아직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신생아 대출 나온 게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장에서 뭐 좀 반응이 좀 있나요? 해당되는 분들 자체가 좀 많지는 않아요. 이게 소득 기준도 있고 재산 기준도 있고 그리고 신생아라는 애를 또 어떤 낳아야 되고. 낳아야 되고 혹은 최근 2년 동안 이제 낳았거나 이제 최근에 낳았거나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적용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좀 적어서. 네. 그런데 이런 신생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게 네. 일단은 부부 합산 1억 3천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그러니까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에 있어서는 1억 3천이면은 또 해당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건이 좋은 게 9억 이하의 주택에 최대 LTV 70% 그리고 최대 5억까지 대출이 되고 그리고 DSR을 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금리예요. 최저 1%대에서 최고 3%대까지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예를 들면은 6억의 아파트죠. 수도권이 6억 아파트를 LTV 70% 하면 4억 8천이죠. 보시면은 4억 8천에 1.6%의 신생아 대출 금리로 적용을 하면 원금과 이자가 한 17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4인 가족이 전세나 월세로 월 175만 원 정도의 금융 비용을 지출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 집을 마련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24년에 적용될 수 있는 나에게 좀 꽤 괜찮은 대출 상품을 활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면 내 집 마련하기에 오히려 또 좋은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2024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투자 목적이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뭐 굳이 살아야 돼 이런 게 아닌 그냥 난 투자하고 싶어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좀 기다려야 되는 네. 뭐 그런 상황이라 좀 봐야 될까요? 급할 이게?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크게 뭐 요동하고 급반등할 만한 요소들이 네. 많지는 않아서 만약에 투자로 추가 주택을 취득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실거주 하시는 분들, 그냥 뭐 실수요자 네. 이런 분들은 근데 애가 없어. 애가 없으면 지금 신생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정책 자금이랄 게 마땅치가 또 않잖아요. 그게.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실수요 분들은 이제 개인마다 좀 다를 텐데 본인이 지금 주거 비용에 얼마를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주거 비용에 꽤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지금 올해 내년이 내 집 마련하기에 또 꽤 괜찮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자체도 이제 하반기에 조금 조정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충분히 공부해서 나에게 맞는 내가 지금 현재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실수요자도 올해 내년에 공부하셔서 꽤 좋은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걱정되시는 부분들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더 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네. 반대로 이미 좀 많이 내려왔고 또 일부 반등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쭉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뭐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추가 하락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현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상승. 네, 전셋값이 하방을 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공급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정부에서 뭐 수도권에 3기 신도시 공급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3기 신도시 2030년 이전에 입주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대규모의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분담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네.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좋아야지 사업 속도가 나는데 부동산 시장의 장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부담과 조합원의 부담이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또 없다. 그래서 대규모의 수도권의 3기 신도시 공급과 그리고 정비 사업으로 인한 수도권 핵심 지역의 공급이 다 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분양가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분양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 착시 효과가 나는 거죠. 아, 서울의 마지노선은 이 분양가 정도는 되는구나. 뭐 이제는 서울 내에서 12억 이하의 분양가를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아, 서울의 지금 신축 아파트의 마지노선이 11, 12억대가 되는구나라는 어떤 시세에 대한 착시 효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만한 요소들이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인들 이제 매도자들이 막 이제 급하게 팔아야 될 텐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약간 좀 공포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때 막 금리 더 올라간다고 했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뭐 사실 뭐 전세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부담도 좀 낮아지고 하니까 급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막 네. 급하게 팔아야 되겠다. 시장의 금매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역전세가 걱정이 된다라든지 네.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뭐 종부세, 보유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든지 이렇게 됐으면 뭐 시장의 매물이 급하게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2023년에 다 소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장이라면은 사실 이럴 때 조금 준비를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또 회복하는 게 주택의 좀 특성이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지금 약간 좀 대비도 해야 될 텐데 그 임장 이제 많이 다니시니까 네. 여쭤보는 건데 임장을 가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또 막상 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힘들고 또 요즘에 또 겨울이고 막 그러면 눈 오는데 그러면 뭐 못 가겠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임장을 왜 가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부동산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그 지역을 각인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보고 지도로 지역을 보면은 볼 때마다 굉장히 새롭고 낯선데 직접 발로 밟아보고 그 지역을 보고 분석을 해본다면 그 지역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느낌을 오래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베이스 위에다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하면은 오히려 더 공부하는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인터넷에서 조사하는 거랑 이제 현장 갔을 때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네. 뭐 특정 지역을 뭐 말하긴 좀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네. 어떤 데 갔더니 뭐 이랬는데 가보니까 아 이게 저평가가 아니었구나 이런 어떤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구릉지와 소음이에요. 네. 그리고 혹은 냄새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진짜 좋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서울 내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평단가가 좀 낮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지도는 굉장히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실제로 지역 자체가 굉장한 구릉 언덕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시로 전투기가 지나간다라든지 네. 혹은 인근에서 그러니까 소각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에 표기되지 않은 그런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주거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 일단 플러스 요인보다 일단 마이너스적인 요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데이터로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간과하면 또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또 현장에 갔을 때 장례식장이 바로 단지 앞에 들어올 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장 소장님들한테 그리고 현장에서 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최종 결정을 한다거나 꾸준한 부동산 공부를 위해서는 임장을 통해서 그 기본기를 닦아 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로드뷰나 이런 게 뭐 최신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아무리 뭐 돌려봐도 현장 갔을 때 이제 새롭게 느끼는 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뭐 지금 굳이 집을 산다면 이제 실거주자들은 뭐 그래도 좀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임장을 간다는 게 뭐
어찌 보면 내 관심 단지 가는 건데 가도 내가 이 물건이 좀 이게 뭐 좀 싸게 나온 건지 아닌 건지 이거 비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팁이 있을까요?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단지가 싼지 비싼지를 알려면 결국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인근 단지들 혹은 비교 대상들이 있을 텐데 비교 대상들하고 항상 시세를 비교해보고 그래프를 비교해보면서 동일 그룹 내에서 이제 그룹을 묶는 거죠. 일종의 그룹핑 작업이거든요. 뭐 금액대라든지. 네, 금액대 아니면 초기에 내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주머니에 묶는 거죠. 그룹핑을 해서 그 그룹 내에서 내가 선택한 단지가 지금 저평가인지 아닌지 과거의 꾸준한 그래프들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전고점까지 비교해보고 지금 현재 상태에 나와 있는 금매나 매물들을 비교해보면서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 단지가 동일 그룹 내에서 지금 현재 매수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비교하는 작업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냥 단건만 놓고 보면 이게 싼지 안 싼지 잘 모르니까 그 다른 것들 비슷한 조건들 뭐 과거 몇 년 동안 흘러왔던 어떤 그 흐름 같은 걸 봤을 때 유독 다른 데들은 다 올랐는데 얘만 아직 정체돼 있다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왜 그렇지 한번 확인도 할 겸 임장도 가보고 네. 하면서 이제 원인 파악한 다음에 아 얘는 아직 안 오른 거구나 하면 이제 그때 사라 이제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뭐 지금 거래량도 뭐 아주 많지도 않고 거기다 또 뭐 지금 비수기 시즌이기도 하니까 아직 뭐 부동산 시장에 아직 관심은 많이 안 가지고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봄 되고 그러면 나 한번 집을 사긴 사야 되나 아니면 뭐 나 지금 요번에 이제 아이가 이제 출산하니까 신생아 대출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이제 막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하시기에 되게 좋은 시장 같아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충분하게 기본기를 다지면서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들 이제 접하시면서 차근차근 부동산의 기본기를 쌓아가시면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에 뭐 전문가가 말하기에 이 집이 좋대, 이 지역이 좋대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라든지 그리고 내 자본이라든지 직장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나 중심을 해서 최적의 집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